하지만 어쨌든 이 오늘 비정규직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북의 과제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전북은요, 자 이제 설명으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형편없는 일자리인 거예요. 속살이 들다고. 비정규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광역 중에 전북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전히 농도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정규직으로 1년 내내 근무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시즌별로 필요할 때 잠깐 기간제 계약직으로 많이 일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전북 지역 영세성입니다. 큰 사업장이 없어요. 큰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비중이 높고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비중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심지어 작은 사업장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사업장의 대부분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향 평준화돼서 없어요. 다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대안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대안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전북 지역의 얘기를 하지만 전북 지역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노동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이건 이제 정의당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이건 예산이건 다 틀어주고 있어요. 지역에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다 꼬리표가 붙어서 예산이 내려오죠. 그 꼬리표대로만 쓸 수 있게. 여기서 사실은 지역에서 막 고민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좀 분권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권화에서도 중요하게도 고민할 부분이 노동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게 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민을 지역에서 안 했기 때문에요. 예산을 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쓰지? 고민했던 주체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들이 없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또 걱정되죠. 분권화하는데 예산을 주고 싶지만 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쓸까? 이런 걱정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산 내려보내서 사업이 굴러가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역량들이 개발되는 거다. 그건 무서워서 못 준다 그러면 언제 줄 거냐. 특히 지역과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우선 좀 대략적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좀 아셔야지 이제 앞으로 지역의 문제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어떤 정책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노동정책은 뭘까요? 정규직 전환이죠. 정규직 전환. 이건 진짜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정규직 전환을 지금 발표를 하고요. 854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주시, 전주시설공단, 전주개발공사, 국민연금, 하여튼 여러 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고민들이 사실은 쉬운 고민들은 아니고요. 최근에 인천공항공사 기사 보셨죠? 정규직들이 어떻게 했죠? 성명서 냈죠. 공정한 기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왜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 정교조 기간직교사 사태를 보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공이 갑자기 이거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막 소리를 밖에서 많이 지르는데 딱 던져진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됐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의 숙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는 다른 고민을 했지만 조합을 선택하는데 실패를 한 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요. 좀 아쉬운 거는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지역에서도 보여져요. 지역의 모 기관 같은 데 민주노총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우리는 안 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지금 이제 20만 명 좀 넘게 경비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이 방향성은 엄청난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인가요? 공항고가. 첫 번째 기간이 가자마자 비정규직 제로 시대. 비정규직이 제로가 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일시 간헐적 업무들이 어느 사업장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웠던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강력한 대통령제가 확실하다. 그렇죠? 20년 동안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규직 전환이 된 거예요. 이거 참 재미있는 현상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 당사자들의 과제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촛불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가능했지만 어쨌든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근데 이게 방향성이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적 요소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생님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노노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사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개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같은 일을 했고 2년 동안 지속 가능할 거면 정규 대상자 되는 거예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 전주 심의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고민 많은 분들이 막 들어갔어요. 심의위원회. 저기 뭐 이창호 사업본부장부터 해서 저기 뭐 유니만 센터장에서 이제 쭉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가이드라인은 9개월이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6개월 이상부터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선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전환을 하고 나서 전환 대상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건데 얘 문제가 남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예산과 정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잘 안 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12월 10일까지 지금 기재부에서 대상자를 올려라 기간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정원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풀기가 쉽지 않은. 근데 또 그거 보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시 기재부 대단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꽤 많았는데 또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그 요구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예산 짜다 보면 이게 도저히 지금 살림 책임질 문제 또 고민이 나름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당선되고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아주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방향성 제대로 잡았지만 과정에서는 굉장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간단히 드렸습니다. 어디 저기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죠.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7,530원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저임금 당연히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최저임금 상당히 제일 낮은 편이고요. 지금의 저는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월에 250만 받는 분이 임금 근로자가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1,5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230만 원 이하를 받고 계신데 지금 이게 내후년도에 10,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작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 기억나세요? 최저임금 10,000원. 그거를 얘기를 할 때요. 저희가 이제 그런 토론제 논의 자리가 많으니까 가서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도 그건 그냥 캠페인성 구호고 현실화 되겠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주장해야 된다. 필요하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거 받으면서 내후년까지 해버린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협력사 이번에 그 현대차 공동 가서
협력사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현장 얘기 잠깐 해드리고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얘기잖아. 이 얘기만을 아실 텐데 그 반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다가 협력사분들의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게. 특히나 원청과 하청의 임금 차이를 보면 한 50%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50%.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보면은. 근데 전라북도를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라북도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협력사는 더 낮은 거예요. 원래 낮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요.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에 거의 유사하게 붙어있는 임금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만만하거든요. 협력사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만만하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뭐 근수가 많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게 짜놨죠. 그래서 어느 협력사를 갔더니 내년에 16.4%가 올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0년 근속한 분하고 초봉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밑에가 쭉 올라오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냐는 거죠. 그럼 10년 계신 분은 당연히 요구 안 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막 졸업한 친구하고 내가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까? 이런 고민이 생겨버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고용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고용 유지가 안 돼요. 누가 협력사 가서 기름을 만지겠냐는 거죠. 그분의 입장. 편의점에 앉아있어도 똑같은 임금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아주 많은 것들이 엮여 있죠. 이남지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을병의 싸움이 됐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갑은 쏙 빠져버렸어요. 갑의 역할. 원청이 이거 뛰는 스스로 뛰는 거. 뭐 내가 투자를 많이 하면 편의점한테 30% 뛰고 투자 안 하고 원청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60% 70%까지 편의점에서 뛰어가는. 그래서 자영업자가 우리가 650만 명 전 세계에서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4분의 1, 25%가요. 자기가 최저임금 못 가져갑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알바는 최저임금 주지만 자기는 최저임금 절대 못 버는 거. 25%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계들,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입니다. 첫 번째 파도가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전환으로 파도가 왔다고 하면요. 다음 파도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근로시간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로시간으로. 2015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몇 번째죠? 두 번째죠.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이제 너무 잘 아세요. 두 번째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가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2등으로 밀려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근로시간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근로시간 문제는 임금체계 문제하고도 다 엮여있거든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하고 협력사하고 임금이 50% 차이 난다고 했어요. 기본급, 고정급을 비교하면요. 18.8% 차이 납니다. 18.8%. 근데 왜 50% 차이 날까요? 수당하고 성과, 상여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고정급, 기본급은 작게 하고 수당이나 특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게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 적게 하면 좋으시죠? 네, 일 적게 하면 좋으세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여쭤볼 건데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새로운 정책은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거냐면요.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박원순의 정책입니다. 지역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이에요.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그렇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요. 저기 뭐죠? 자꾸 앞으로 가네요.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경영 참여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많은 정책들이요. 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그때 감사하게도 그렇게 된 거죠.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쭉 이제 정책을 폈던 거 거의 받은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부장관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OT랑 연차수당 임기중에 없애겠다고 했어요. 엄청나잖아요. 걱정 안 돼요. 좋을 것 같지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가 걱정되세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휴가를 신청하고서 나와서 일했던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알고서 당신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가서 쉬어라. 못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쉬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서 있다는 거고요. 이거가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냐는 거는 작년에 이제 이것도 서울시 정책이거든요. 작년에 2개의 기관에 사례 연구를 했고 올해부터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신용보증기금하고 서울의료원이라는 데를 2군데를 조사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달에 뭐 40시간 한다. 그걸 싹 계산해가지고 40시간만 했을 때 OT를 안 하고 사람이 몇 명 필요하냐 그걸 계산해서 OT 정원을 그냥 줘버렸어요. 정원을 통으로 주고 그 대신 40시간 맞춰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폈어요. 실제로 지금 딱 40시간만 해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이번 주 일 많아가지고 50시간 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재미없나요? 웃으시면 리액션 일하고 OT 안 받으면 되죠 뭐. OT를 안 받으면 된다. 거기에 대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OT하면 뭐죠? OT 수당만. 이게 당연히 익숙한데 그 정책의 대전제는 뭐냐면 시간은 시간으로 보존한다. 시간은 시간으로. 수당은 안 줘요. 지난주에 5시간 했으면 근로시간 계좌제 같은 거 해서 5시간 적으면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6시간 또 적으네요. 80시간 쌓였다. 일주일 쉬어. 160시간 쌓였다. 한 달 쉬어. 오예.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당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생기죠. 뭐냐면은 기존에 봤던 OT 수당, 연차 수당. 이거를 과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장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삭감 부분을 누가 책임질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이거를 정부가 책임질 건지 사용자가 책임질 건지 근로자가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수당 안 받는 거예요. 사용자가 책임진 거는 일을 안 하지만 우리는 일정 부분을 기본부로 구축했다. 서울신용보증기금 같은데 교섭을 지금 교섭 중인데 지금 얘기 나온 거로 한 몇 프로 정도 주면은 우리 위원장님 일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OT를 받았는데 OT를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퍼센트만 내가 받으면은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할까? 이제 그게 비율로서 그러니까 뭐 1대 9가 될 수도 있고 5대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3대 7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교섭을 하는 게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면은 만약에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만 기본급으로 보전해도 그냥 OT 안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저당에. 심하게 끄덕이시네. 일이 좀 많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7대 3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70%는 기본급이나 아니면은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명제 휴가비가로 돌려주겠다. 나머지 30%만 내놔라.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근로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서로 윈윈이죠. 일과 삶의 균형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공공기관, 일반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틀리게요. 지방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게 아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하면서요. 이제 임금 체계에도 같이 공공부에서 아주 쟁점 중에 하나가 임금 체계인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드릴 텐데 그 중에 또 얘기 나오는 게 기관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차이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사한 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 아파트 짓고 땅 분양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거랑 유사한 중앙에 있는 기관이 LH예요. 근데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임사 업무를 담당해 채용을 하는 똑같은 절차를 받아서 하거든요. 아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가 임금 차이가 2배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공공에 있는 사용자로서의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최근에
좀 되고 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를 어디서 걸었냐면 서울에 있는 공기업에서 걸었어요. 서울에 있는 공기업이 지금 그런 이제 유사한 중앙공기업하고 임금열차 줄여주는 방안들을 내놔달라 이런 이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겁니다. 정부개발공사는요, 예를 들어서 SH공사 서울에 있는 주택 그거 그 수준만 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는 절대 밑에 안 봅니다. 밑에 비교 대상 밑에 넣으려고 했더니 뭐 엄청나게 반발하죠 당연히 노동청이 위에 것만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 문제 풀어나가기가. 그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건 민주노총 사업자들도 똑같아요. 입장들이 자기 이해가 충돌되게 되는 거는 당연히 저라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 이 근로시간 단축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오전에도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광주광역시는 복지재단하고 환경공단 두 개를 지금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분들은 보전을 더 받고 싶어한 거죠. 이대로는 우리는 논의를 할 수 없다. 시에서는 이 정도만 해줘도 뭐 그렇지 않냐 이런 입장들이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크게 논의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당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주 40시간 일하시잖아요. 법적으로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요? 68시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지만 휴일에 일하는 거를 행정 해석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일에 일하는 거는 예외를 준다. 그러니까 노동부 행정해석이 우리나라 일주일은 5일이라고 해석한 거거든요. 주말에 일하는 거는 그때 일한 시간을 주일 그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창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나 흘러나오는 거는 법 개정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은 이건 그냥 행정에서도 바꿔버리겠다 내년부터. 그럼 이제 52시간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52시간 떨어지면 아까 협력사 같은 데는 엄청나게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임금 수준도 주말에 그렇게 막 특근해가지고 지금 맞춰놓은 수준인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자리 노동 이슈들이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심리 문제들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노동 경찰, 근로감독관들 뭐 하겠다. 최근에 이제 불파 문제가 파리바게트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몰랐던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터뜨릴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주 중앙에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야, 예전에 니네 그렇게 막 관리했던 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비정규직 얘기를 이제 우선 좀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하면 뭐 다 아시듯이 IMF 이후에 우리 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 설명드렸듯이 전북의 과정이 훨씬 더 깊어졌다 라는 것인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나오지 않고요. 사회적인 논의의 장도 사실은 거의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정치 기조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기재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정규직 전환 같은 게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아웃소싱에 효율성, 시장 가치 라고 계속 이거를 정부에서 사실은 막 경영평가에다 넣어가지고 누가 더 이렇게 이거 절감했냐 이렇게 식으로 쭉 왔는데 갑자기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뭐 그런 이제 와중에 있기 때문에 뭐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전북 지역은 이런 이제 와중에 있습니다. 제주, 대전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2016년 8월 데이터를 보면요,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데이터가 저희가 강원도 다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2012년도에 제가 연구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연구진들하고 지역에서. 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비정규직 문제가 데이터로 보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높게. 근데 왜 높은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높은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도 고민한 사람이 그 전에 없었어요. 심지어 관련 데이터가 없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비정규직 센터 아마 그때 과제로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이참에 우리가 데이터라도 한번 모아보고 제한적이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보자 해서 이제 실시됐던 연구의 결과물인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는 이제 최근의 데이터들을 좀 많이 붙여서 넣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2014년도에 아주 유명한 이 PPT 자료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제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 텐데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규직이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통계 자체도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거 한 33% 나오는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의는 2002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통계를 해서 요거 조건을 가자. 그래서 낸 게 첫 번째 뭘까요? 기간제죠. 기간제. 한시적인 일자리. 두 번째 단시간 파트타임 일자리. 세 번째 비전형 일자리. 거기 용역도 들어가고 파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의한 거를 가지고서 통계를 낼 때 33%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노동계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에서 얘기할 때는 거기에 특수고용 형태나 아니면 사내 하청 뭐 이런 건 이제 비정규직 잡거나 또 무기계약직. 실제로 무기계약직은 우리는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갖고 있지만 그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이라 얘기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실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통계상으로 이제 다시 다르게 분류하는 법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는데 어쨌든 정부로 했을 때는 비정규직 이 정도 되고 정규직 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이 정도 되고 대기업이 이 정도 되고 이거를 다 충족하는 사람이 D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큰 회사 대기업을 다니면서 내가 조합원이고 정규직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 7.4%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일용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D하고 노동조합도 없고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임금 격차를 보니까 몇 퍼센트 나와요? 34%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막 실시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끌어내리려고 했었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는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대기업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격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올려주려고 이제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정부 통계인데요. 정부 통계 보시면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비정규직이 32.8%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33% 정도, 3명 중 1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은 어떤 일자리죠? 한시적인 일자리지, 기간제죠. 시간제, 비전형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거하고 틀리게 이거는 김유선 박사님이라고 저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있죠. 지금 이제 노광표 소장님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김유선 소장님 꽤나 오랫동안 김유선 박사님은 항상 매 통계청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재분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나옵니다. 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규직이라고 카운팅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5%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노동계에서나 신뢰하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경향스러운 비정규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정규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있죠.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사원차 규모고요. 이게 바로 이 데이터가 우리 지역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300인 이상은요 85%, 14%만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는데 100인 툭 떨어지죠. 많이 계속 올라갑니다. 10인에서 30인 44%, 5인에서 9인은 58%, 1인에서 4인은 78%가 비정규직인데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가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30인 이하 일자리 비중이 엄청 높고요. 300인 이상 비중이 툭 떨어지고요. 1000인 이상은 제가 기억하기로 15개가 있어요. 15개. 우리 전북지역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전반적인 그 기업의 어떤 취약성의 문제하고 결부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간에 당연히 여성이 비정규직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이거는 연령별로 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결혼했냐 안 했냐가 비정규직 보세요. 그렇죠? 미혼일 때는 남녀가 거의 붙어 있어요. 비정규직 비중이. 그런데 결혼의 변수를 딱 넣으면 어떠죠? 기혼하면은 확 뛰어버려요. 여성은 비정규직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도 있고, 임신 출산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경단 여성들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돼서 다시 노동 시장으로 재진입할 때는 좋은 일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사회 제도적인 전체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부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요. 임금을 보시면은 비정규직이 지금 임금이 49%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정규직이 306만 원, 비정규직 151만 원 정도 격차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갇힌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저임금 비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임금 비중. 저임금 비중은 정규직에서는 저임금 비중이 뚝 떨어지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저임금은 얼마가 저임금일까요? 이제 궁금하시죠? 저임금.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절대값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 미만은 저임금, 연봉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중위임금이라 그러면 2,000만 명의 임금 근로자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임금이 중위임금이거든요. 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기준이 저임금 기준이에요. 저임금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임금 비중이 몇 번째로 높을까요? 물어보지 말까요? 네. 첫 번째로.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25%, 4명 중에 1명이 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미국,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천박한 자본주의 나라고 얘기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상위 2천만 명 중에 상위 10%가 또 계속 물어보죠. 상위 10%가 전체에서 이게 몇 퍼센트를 가져갈까요? 50%. 야, 거의 맞추셨습니다. 45.8%만 이 정도로 50%가 가까이 가져가요. 그 가져가는 비중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 퍼센트가요? 예? 우리나라 두 번째 정도 높습니다. 1등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미국은 일종의 이제 자유시장, 경쟁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두 번째 높아요. 근데 걱정해 농담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2년만 있으면 우리가 1등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울기는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따라요. 2년만 있으면은 내후년이면. 그런데 변수가 들어왔죠. 최저임금 변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라잡으려 또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따라잡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이제 이 저임금 문제. 이 저임금 문제를 풀려는 게 핵심이 최저임금이고 소득 주도 성장. 그렇죠.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활성화시켜서 성장 절차를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시간당 임금으로 봐도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남녀 이런 거 이제 데이터로 좀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사회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 안전망의 보호들을 비정규직은 거의 같이 크게 차이가 나죠. 크게 차이.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지난주에 오은호 박사님 오셨었죠? 네.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나요? 좀 저희 학교에도 3주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셨을 때 2주 뒤에 또 여기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문제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은호 박사님이 노동계의 고민이 커야 된다. 이 문제를 노동조합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북 지역을 좀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 전북 지역은 인구 변화들이 상당히 계속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고 특히나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10대에서 30대 승률치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저는 비전을 갖고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에 들어가서 제 인생을 이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그 격차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남춘호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저희 사회학과에 남춘호 교수님이 얼마 전에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걸 보면은 이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력 사다리는 완전히 통계상으로 전산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옛날 같이 중소기업 가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가는 구조는 정말 힘든 예외적인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 주는 게 취업률이에요. 취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눈높이 낮추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 동생 같아도 설득해가지고 좀 더 고생해라. 그래서 그거가 거기 가는 게 너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사고를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의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는 남아 계시죠? 노인들은 남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 고령화 정도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 지수가 높아진 완전히 악순환으로 들어온 거죠. 고령화 되니까 젊은 사람 나가고 일자리를 얻고 고령화 되고 이 사이클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고민이 깊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제조업 비중이 전북이 그래도 이제 다른 데와 비슷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게 25%.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것도 상용차 같은 경우, 완주 같은 데는요 48% 정도가 종사자들이 인구 근로자 48% 자동차 업체. 군산도 보니까 원래 GM이 막 잘 나가고 많이 팔 때는 35%까지 군산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5%가 자동차 사람들이 최근에 뚝 떨어져서 그래도 지금 한 28% 정도가 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업 비중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산업 구조별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냐 보시면은 도매, 소매업 같은 숙박, 음식 다 작은 영세업체들이죠. 이런 데 보면 딱 생각해도 정규직 직원들이 많을 것 같지 않은 사업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이걸 보시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0세, 1에서 4인 또는 소 50인 미만의 사업장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300인 이상 몇 프로죠? 0.06% 숫자로 보여요. 그렇게 당연히 첫 번째 보여드렸던 김민수 소장의 데이터를 봤다 알 수 있듯이 작은 사업장은 비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심지어 그 사업장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냥 다 비정규직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실 답은 참 많지는 않지만 전북 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경제활동률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시에 낮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낮다.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구직을 포기한 실만 노동자가 전업 취업 준비생이나 중고나 고령자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 이 실업률 잡고 이럴 때는 막 구체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사람들 통계를 뽑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왜곡들이 보여서 우리 청년 실업 문제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럽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고요. 예, 고용 지표도 이것도 이제 쭉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2012년자이긴 하지만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 같은 건 특이한 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취약하다는 거예요. 고용원이 없다는 걸로 통닭집으로 생각하면 내가 전화 받고 튀기고 배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앉아서 커피, 아주 그냥 그런 고용원이 없는 일자리. 자영업 자체도 굉장히 일자리 모양이 들여다보면 별로 순치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걸 보시면 이제 2016년 8월 데이터입니다. 2016년 8월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가장 전국 평균이 33% 정도 유지하고 있죠. 비정규. 이거는 정부 통계예요. 정부 통계. 우리 지역은 어떻죠? 보시면 41% 정도 나오죠. 가장 높은 강원도. 보니까 이때도 제주도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이게 뭔가 지금 일자리 질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지역에서 저는 이제 가장 불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역의 전략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하죠? 탄소산업 얘기. 탄소산업의 지역에서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는 거는 몇백억 이런 얘기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탄소산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몇 개 일자리가 생겼냐? 몇백 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R&D 인력이나 기술력은 지역 전국 지역에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은 세금, 땅 이런 혜택 받고 다 어디서 내놓습니까? 서울에서 내놔요. 인력을. 지역에서는 몇백 개 생겼다고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자리도 거의 최저임금 붙어 있는 저임금 일자리만 지원 업무죠. 그 정도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접근하면은 숫자는 높아질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 퀄리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 자금을 제일 뒤에 제안하는 것은 지역에서 그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역에 있는 세비가 들어가거나 정부의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보자. 또는 그거를 사업을 평가할 때 그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상황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임시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데이터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광역으로만 나와요. 광역으로만. 요 데이터만 있어요, 우리는. 아까 봤듯이 굉장히 이 데이터만 있고 기초 데이터가 없어요. 기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걸 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부안, 임진, 안주, 김제 이런데 임시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지역에 가면은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임금 근로자가 꽤 있거든요. 일용직이나 있죠. 기간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주 재밌는 조사인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뭐를 한 거냐면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라는 고용 노동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2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비정규직인 사람들을 샘플을 뽑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고용 형태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축출해 거예요. 아주 재밌는 조사 의미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려서 그때 데이터를 저희가 연구할 때 사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추적을 해서 전북은 샘플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85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일자리 그 비정규직 형태 중에 한시적인 일자리, 기간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더라 전북 지역은. 그리고 일정 정도의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가능성을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2년 뒤에 정규직 전환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더라. 이런 것이 확인됐고요. 정규직의 차별 인식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비슷하게 나타났고 특히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국 평균적으로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임금과 근로조건이고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인데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쨌든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규직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이 있을 때 90년, 80년대와 90년대 때 논란됐던 거 이제 비정규직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우리 사회 비정규직 확 늘어나기 전에 얘기죠. 비정규직이 아까 이제 두 가지 쟁점이죠. 비정규직은 징검다리가 될 거다. 불이익지가 될 거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함정이 될 거다. 트랩이 될 거다. 쏙 빠지면 못 나올 거다. 라는 논쟁들이 깨끗하게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함정된 거죠. 보시면은 2년 동안 추적하니까 전국 중에서요 100명 중에 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것보다 또 훨씬 낮죠. 5.1%. 100명 중에 5명만 정규직으로.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약하고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형태별로 좀 나온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수준도 보니까 조금 전국 평균보다 전북이 조금은 더 낮게 나옵니다. 더 낮게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그건데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의 임금이 어떻게 변했나를 봤어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어떻죠? 130, 근로는 138만 원에서 시간제는 당연히 낮겠지만 비자녀는 168만 원에서 정규직 전환되니까 정규직 평균이 얼마큼 올랐어요? 200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전북 지역은 147만 원에서 158만 원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어떻지 임금이 160만 원, 159만 원 이 샘플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지역의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심각한 고민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역 단체별로 비중을 보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규직 전환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이건 광역마다 우리 지역이 좀 높긴 했어요. 다른 데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근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아직도 한 번도 개최를 못했어요. 좀 황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인원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회의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랬죠. 네? 눈치 보느라고 그랬죠. 눈치 보느라고 그랬죠. 근데 정규직 심의위원회 구성만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구성 못했어요. 첫 번째는 파토가 났죠. 왜냐하면 민주노총한테 통보도 안 하고 구성해버렸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당연히 지역 공부에서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고 두 번째는 구성을 해서 딱 갔는데 가보니까 심의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전에 버스 때 어떤 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센스가 좀 없는 거죠. 전라북도에 대해 그런 걸 뿌리면은 다 이것도 파악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854개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850개 이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필터링이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우려스러운 부분이 꽤나 많아요. 소문 듣기로는 뭐 한 절반 이상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만 또 얘기하는데 외부 심사위원을 넣게 돼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보니까 자문 변호사, 자문 노무사, 자문 교수가 외부 사람일 거예요. 외부 사람 맞죠? 근데 내부에서 딱 결정해서 첫 번째 주에서 이의 없죠? 땅땅땅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지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사실 필사가 제대로 안 되는. 어쨌든 전라북도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환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은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이제 해결되거나 좀 이제 공모 부분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과제들 사실은 이게 막 명확하게 뭐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경기라는 단위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통로도 잘 없고 어쨌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산업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오늘도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산업 정책을 고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산업을 전략 사업을 할 때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정책대로 가는 거.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정책대로 가는 거. 오늘 아까 아침에 3시간 동안 했던 논의 중에 핵심은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만나야 된다. 만나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좀 났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다른 분이 얘기했던 건데요. 그걸 좀 제가 참고해서 갖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노동행정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의 전북라북도에 노동 전문가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그렇고요. 광주, 윤장현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광주는 노동정책은 광주 일자리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할 때 보면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사실 노동이나 일자리 정책을 공무원들이 전문성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순환 배치되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요. 노동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봐요. 제가 여기 온 지 7년 됐는데요. 별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근로시간 줄이고 정부에서 이런 거 하기 전에 정규직 전환하고 생활임금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확대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걸 작업을 했던 행정 조직이 있어요. 그게 사회통합 추진단이라는 거를 윤장현 시장이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3개가 4개 팀이 있고요. 19명으로 지금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19명이 있어요. 그 조직의 단장을 서기관급 4급짜리로 만들었거든요. 통합 추진단에. 누구를 세웠을까요? 기아자동차 있죠?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노조위원장을 사회통합 추진단장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역단체에 그 공무원의 반발을 생각해보세요. 그런 자리라고 19명의 공무원들, 그런데 몇몇 한 4명 정도를 꾸렸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일자리 정책이 과거처럼 관이주도해서 일로 와, 절로 와, 할 수 있게 결정하는 거는 이미 몰드 패션으로 넘어갔다. 새로운 접근의 광주 일자리 핵심 키워드는 연대와 혁신과 뭐 광주 정신, 뭐 민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노동 정책은 누가 잘 알아요? 현장에서 잘한다.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게 그 정책을 우리는 가져가자. 그 시그널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도 뭐 지금 뭐 광주시장이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아주 새로운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그때 그 파업하고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은 공직사회 핵심 포스트예요.
지금도 이제 그 역할들을 꽤나 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사무소에 지금 특보로 가 계신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 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이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서울시 모델 노사정 모델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그거는 일종의 우리 중앙의 노사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울시의 노사정위원회인데 공공 부분만 이렇게 좀 묶어놓은 거죠. 거기에 위원장을 누구 시켰냐면은 이제 박태주 박사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공공운수 옛날 버전의 초기 위원장이었던 그 노동조합 80년 이후에 만들었던 분이고 옛날에 이제 뭐 노동계에서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을 이제 그 자리에 세워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 그 서울시 부서의 민간 전문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가지고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그게 완전히 패턴 센터가 돼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다 이제 그걸 따라가고 광주는 서울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죠. 서울시만 따라가도요. 저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서울시만 따라.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영 참여. 서울시는 공기업에서요. 작년에 경영 노동이사제 들어보셨죠? 노동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이사제가 말이 세니까 일단 그걸 조금 양보해서 근로자 이사제라고 했는데 이제 노동이사제로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노동부 장관도 모든 법제에 대한 근로자로 써져 있는 거 다 노동자로 바꾸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펴는데 그 핵심적인 라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고민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공공 비정규직하는 뭐 생활임금의 도입도 뒤에도 또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비정규직 노동센터 지금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전주시 유리마센터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익산에 있는 비정규직 센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전라북도에도요 비정규직 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 만들게 돼 있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지금 그 도의원이나 누가 관심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내년에 우리 공약만 있을 때 꼭 한번 참고하시고 공약 조례가 있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많이 세울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조금만 세워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조직 커지게 되겠네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조금 답답한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주체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만들어놓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 대화의 대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다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전라북도에서 뭐 처우 개선 이런 거는 좀 이 정도 공공부문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 위탁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사후평가들 그리고 또 공개 입찰 시에 적정가 입찰을 바뀌고 특히나 그 평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통으로 그냥 예산으로 해가지고 최저 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건 이제 과거에 지금도 좀 유효한 생각이긴 한데요.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이게 또 청소나 경비나 시설관리 영역들을 지자체에서 좀 직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다 민간 위탁으로 준 건데 지방의 지역에서 이 부분을 좀 통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정규직 전환이 되잖아요. 각 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정부개발공사가 하면은 정규직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보는 청소나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표준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마다 수당치기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주시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임금수준이 굉장히 높고 다른 지역들은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임금 적용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들도 같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통으로 묶어서 고용도 안정화시키고 그런 차별성 요소도 좀 해소하게끔 같이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거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앙 컨설팅단이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요즘에 지난번 회의 때 이걸 제안을 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하나의 공단을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연 출제가 많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청소나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일종의 공공기관의 파견업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아니 임금 격차가 났던 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 전라북도 차원의 관련 조례들, 비정규직 보호 조례 같은 것들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비정규직 관련 우수기업 인증제도 같은 거 도입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특히 전략사는 식품, 신재생, 탄소, 관광, R&D 이런 데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덜 쓰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고용공시제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사실 여기 살 수 있는 일들이 전라북도에 살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살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고용공시제라는 거는 어떤 형태의 고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임무수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압박수단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생활임금에 있어서의 민간 확대 방안인데요. 생활임금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도가 8,700원 내년에 생활임금은 전주시가 7,760원인가요? 제가 이제 두 군데 생활임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생활임금의 논의는 과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생활임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팍 올라오는데 생활임금도 지금처럼 20%더 높게 되면은 이건 조금 이제 또 다시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규직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규직 전환이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간제 그냥 남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일시 간헐적 업무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활임금제를 하자. 그러면은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게 표준안들이 생길 거니까 그냥 그런 분들한테 생활임금처럼 높은 임금 줘가지고 더 취약하게 남아 있는 분들한테 더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지금 지역에서 그 두 곳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조금 공감대는 없는 거고요. 생활임금이 사실은 민간으로 확대되면 제일 좋거든요. 얘는 7,560원인데 저기 8,70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한다. 민간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민간으로 적용하는 거. 근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리빙 웨이지 파운데이션이라서 생활임금 기금이라는 기구를 시민단체하고 노동조합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생활임금 인증제를 해요. 인증제. 그래서 지금은 기업으로 3,400개 업체가 지금 그 인증을 받았고요. 그럼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 같은 거 인증 있잖아요. 이거 보이지요? 딱 타고 가면 친환경 마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살 때 아무래도 여기보다 그래도 친환경 이거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를 촉발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개념 소비라는 개념 소비. 리빙 에이지 인플로이어라고 우리는 리빙 에이지 줍니다는 마크가 있어요.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효과도 있고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비용이 좀 들지만 고용 유지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쭉 축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 1일 기억 지난해 10월 첫째 주였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의 날이라는 걸 선포를 해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게 공공 부분에 울타리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거를 작년에도 여러 이제 외부에 있는 민간 기업까지도 MOU 맺어가지고 우리는 생활임금 주겠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대는 지금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고 이 저임금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고민 좀 깊어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광주의 더 나은 일자리처럼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지방 정부의 과제가 아니고 사용자의 과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과제. 공감할 수 있는 과제가 빨리 시급하게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제를 풀음에 있어서 뭔가 사회적 협의의 틀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들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오늘 이제 있었던 토론에서 제가 그렸던 건데요. 그래서 상용차라고 하면은 상용차 예를 들어서 동반 상생 협의를 만들자. 상용차가 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는 상용차의 원천의 문제도 아니고 하천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역사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들어가고 노동조합도 들어가고 정부도 여기서 뭘 논의하냐 사실 이거를 논의하려고 현대차는 잘 안 하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왜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변화가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되기 때문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할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서 협력사들의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만 개선해 이렇게 하면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 논의는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양적 플러스 알파와 질적 플러스 알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양적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캐파를 키우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게 협력사들의 기술력 같은 거거든요. 그런 R&D 예산이 전국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정부 아는 사람들만 이제 옆에서 그런 예산들의 접근권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또 숙련에 대한 부분이 숙련에 대한 부분. 숙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협력사들의 지금 전주에 있는 완성차 구조를 보면은 제가 협력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퀄리티 관리가 안 된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회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원청에 있는 노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자꾸 저임금으로 가다 보니까 숙련이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못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업무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맞추려고 그러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서로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인건비 따먹기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경쟁력이라는 거 그렇게 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글로벌 마켓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만들어보자. 이게 굉장히 말로는 이상적이 좋은데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예를 들어 이 모델을 한다 그러면 원청, 현대차가 결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건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거고요. 어떤 산업이 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 회사의 노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버스위원회라는 게 존재 있긴 하지만 그런 형태의 어쨌든 사회적 대화 그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나가면서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게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4시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 맞으라고 하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겠어? 이게 이제 커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해본 데는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하고 광주 정도 해본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되시는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거를 아주 큰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결실을 보면서 이거 하니까 되네 라는 걸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안드렸던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원청과 협력사가 같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그거를 협력사들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금을 건드리는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이제 복지기금 같은 운영하는 방법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드리면서
1시간 반 정도 돼가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